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물 소재학 개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식물 소재, 자원 식물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식물이죠. 이런 식물계의 이해와 진화, 그 다음에 분류학과 개통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기본적으로 이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이해해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자원 식물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류학적 개념, 개통학의 기초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방대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관찰을 넘어선 정보 건축학적 개념으로서의 분류체계가 필수적임 그랬는데, 우리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이제 그려왔던 그림, 예전에 생물 분류학 기초에서 얘기했던 그림과 이제 비슷한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전체 생물을 175만 종으로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놨죠. UNEP 추산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생물 숫자가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 몇 종이 있다라고 딱 정해야 하는 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내용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간 여기서는 식물분류학 책에서는 175만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계는 플란테 27만 9천여 종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만 종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기록 보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 엔지오스펌이라고 표현했는데, 식물계 27만 9천 종 중에 25만 3천 종이 속시식물 엔지오스펌이 되겠습니다. 육상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가 잘 많이 일어났고 우세한 그룹이다라고 이제 생물분류학 교과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485개 과에 13,372개 속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많은 우세한 종이 속시식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계 분류체계 진화, 그래서 킹덤 시스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린네가 1735년도에 동물계와 식물계, 그래서 투 킹덤 시스템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고, 해켈이 1866년도에 동물계, 식물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 모네라까지 이제 포함돼서 어떻게 보면 4개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 이 식물계의 원생생물 모네라를 통으로 봐서 3개, 그래서 3킹덤, 그 다음에 4개는 동물계, 식물계, 원생, 모네라, 그래서 좀 나눠서 이제 4가지로 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휘테커 1969년도에 동물, 식물, 균계, 원생생물, 모네라 이렇게 해서 5 킹덤 시스템을 얘기했고, 6/7으로 되어 있는데 7로 되어 있는데, 후스라는 분이 1990년도에 쓴 논문이죠.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 그다음에 모네라를 고세균과 진정세균으로 나눠서 6 킹덤 시스템, 이거를 또 뭐 세분화해서 세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6개 킹덤 시스템으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계속 개가 더 많아지는, 킹덤 시스템이 많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식물을 이야기할 적에 아까 우리 속시식물이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했는데, 이러면 식물의 가장 원체적인 형태는 녹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조류에서 선태식물, 양체식물, 거시식물, 그 다음에 속시식물로 이렇게 발전되는 형태로 진화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녹조류는
녹색 엽록체 획득, 그래서 1차 내부 공생 그랬는데, 보통 세포학 배우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세포에 공생하면서 마치 그 미생물이 세포로 들어와서 원핵생물이 들어와서 그 공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엽록체를 획득한 그 상태를 녹조류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선태식물로 가게 되면 육상으로 진출한 큐티클이 발달하고 다세포성 배 엠브리오를 가지고 있는 선태식물. 그 다음에 양치식물 그러면 우리 고사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사리쯤 되는 양치식물이 되게 되면 관다발 조직을 갖게 돼서 물관, 체관이 발달한 형태로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시식물로 가게 되면 2차 생장, 그 다음에 씨앗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거시식물에 해당하는 뭐 소나무 이렇게 솔방울 모양 좀 나왔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 거시식물이고, 그 다음에 꽃과 심피가 발달해서 진정한 꽃을 갖고 있는 속시식물. 그래서 식물은 엽록체 획득부터 시작해서 속시식물까지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던 홀바리움이라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데, 분류학 그 다음에 개통학을 이렇게 두 가지를 벌서스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념의 차이와 현대적 융합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분류학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텍소노미,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테마틱스 세 가지로 설명했던 거 분류학 기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물 분류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식물 분류학에서는 최근에 분류학을 텍소노미, 개통학을 시스테마틱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분류학은 디캔더리 이야기했던 들어본 얘기죠. 텍시스 플러스 노모스. 그래서 규칙을 하고 배열하는 것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역할은 동정, 명명, 분류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개통학은 린네, 심슨 뭐 이런 분들이 주창했던 내용들인데, 역할은 생물의 다양성과 그들 간의 진화적 연관성, 여기서 파일로젠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연구하는 포괄적인 과학을 우리는 개통학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분류학 기초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류학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단순하게 어떤 저기 비슷한 것끼리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경 낀 사람, 안 낀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것,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텍소노미 개념이 이제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저기 세모,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들이 뭐 삼각형과 삼각형이 만나서 육각형 되고 이런 거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유추해서 더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개통을 세우면 시스테마틱스가 되는 거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식물 분류학에서는 텍소노미와 개통학을 이렇게 두 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현대적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두 가지는 동의어다 라고 해서 동의어화하고 있고, 변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거대한 단일 개념. 그래서 마치 그 종의 개념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unending synthesis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끝없는 종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고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완벽한 분류 체계를 위한 개통학의 5가지 이제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정, 아이덴티피케이션, 기재,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명명, 노멘클라우처, 그다음에 개통, 파일로제니, 그다음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정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미지 표본의 정체를 확인한다. 그런데 이름을 알아내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적어야죠. 그 특성을 이제 적는 거를 디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성을 여기서는 반기술적이라는 표현, 세미 테크니컬한 언어로 기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 용어, 생물학적 용어, 식물학적 용어를 써서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기록하는 거를 우린 기재,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명이라고 해서 노멘클라우처 그랬는데 국제 규약에 따른 올바른 학명을 부여하는 것을 우린 명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노미널 노멘클라우처 뭐 이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명법 그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계통은 파일로젠이라고 표현했는데 계보와 진화적인 역사를 파악하는 내용을 우리는 계통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계층적 그룹으로서의 체계적 배치하는 내용.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이제 파일로제니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5가지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이 5가지가 1, 2, 3, 4, 5라고 나열했다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쭉 가는 프로세스가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아니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분류 체계를 갱신하는 순환 시스템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들을 식물분류학자와 동물분류학자가 이렇게 달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분류학이나 계통학 이 개념은 식물이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다른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느냐? 두 식물분류학자와 동물분류학자가 서로 소통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룹이 완전히 틀리죠. 그렇다 보니까 전혀 다른 체계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도 다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정과 기제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동정의 과정 동물 분류학대랑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지의 식물을 채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와서 표본관 그래서 헐바리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어떤 그 확증 표본과 대조 그걸 비교한다는 얘기로 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대조해보고 그 다음에 분류 검색표를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분류학 기초 2였나요? 3이었나요? 중간에 두 종류 해가지고 눌러 들어가서 이렇게 맨 처음에 옆에 이렇게 날개처럼 생긴 그거 모양이 있냐 없냐 찾아가지고 그걸로 뭐 찾아서 있다 없다 해서 누르고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분류 검색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됐죠? 그 생물이 이름이 뭐다 해서 동정 완료돼서 이름을 확인하는 학명을 확인하는 일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동정하는 과정,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재하게 되는데 기재를 할 때는 형질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쳐다보면서 그 갖고 온 샘플의 해당 분류군을 근현종과 분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키를 찾게 되죠. 그 분류 형질 하나하나는 패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패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류 키를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해서 다른 옆에 있는 비슷한 생물과 분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기술적 세미 테크니컬 언어 기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떤 그 습성, 잎, 그 다음에 꽃, 과일의 형태적 그 상태 이런 것들을 규격화한 용어 그래서 세미 테크니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기록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건조 표본은 완화제로 연화하고 회부 그랬는데 형질을 분석하고 이렇게 용어로 기록하려고 그러면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만들어 놓은 그
저기 식물 표본은 실제로 커다란 그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잘 말린 상태로 붙여놓은 상태로 이제 보통 표본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붙일 때 꽉 눌러서 식물을 이제 꽉 눌러서 이제 펴게 돼 있는데, 쫙 이제 그 펴서 말리게 되어 있죠. 건조 표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조 표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살짝 만지면 다 부스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조 표본을 완화제를 뿌려서 부드럽게 연화시켜서 살짝 습기를 줘서 다시 살리는 과정인데, 일반 그 뭐 물을 뿌리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완화제를 뿌린 다음에 연화되면은 해부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이렇게 어떤 일부분을 잘라 보면서 이렇게 관찰해서 반기술적인 언어로 기록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명명법, 그래서 보테니컬 노멘클라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규칙은 똑같죠. 린데가 만든 그 방법. 그래서 속명, 지너스 네임, 여기 로사 이렇게 돼 있고, 종소명은 그 실제로 그 스피시스 에피텟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바, 여기서 ALBA가 실제로 이 식물의 종명이 되는 거죠. 종소명. 그래서 로사, 알바, 린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동물 분류학에서는 ICGN, 그래서 ICZN 통지하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식물 분류학에서는 ICBN을 이렇게 해서 국제 식물 명명 규약을 따라서 모든 분류구는 단 하나의 올바른 학명을 가진다. 학명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죠. 시노님이라고 해서 있기는 하지만 역시 학명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학명 정할 때 이제 더 타입 메소드, 그래서 지금 타입 스페시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분류군의 이름은 해당 학명을 고정하는 기준 표본, 그래서 홀로타입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홀로타입과 영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기준 표본 타입 메소드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선권 원칙 기억나실 겁니다. 동일 분류군에 여러 개 학명이 발표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규칙에 따라 가장 합법적으로 출판된, 가장 먼저 출판된 이름이 정명이 되는 학명이 정식 명칭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가 빠져서 지금 살짝 이제 고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일 분류군의 여러 학명이 발표된 경우에 규칙에 따라 가장 먼저 합법적으로 출판된 이름이 정명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통 발생 개념, 파일로제니 개념으로 이제 분류군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단계통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상이 있고 갈라져 나와서 그것에서 또 갈라져 나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맨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단계통군 모노파일레틱 그룹, 그래서 공통조상과 그 조상에서 파생된 모든 자손을 포함해서 이제 단계통군이라고 하고, 가장 이상적인 자연적인 현대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들, 이것들 단계통군이라고 하고, 공통조상으로 파생되었는데 일부 자손이 제외된 그룹, 재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측계통군, 그래서 파라파일레틱 그룹. 지금 그림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부 자손이 제외된 그룹을 재통합될 수 있는 그 계통을 그 파라파일레틱 그룹, 측계통군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공통조상에서 유래한 그룹, 분리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따로 분리되었죠. 이거는 폴리파일레틱 그룹, 다계통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분류군을 단계통으로 재조정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식물 분류학자고,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방법들이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그렇게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체계 패러다임 진화, 그래서 일단 인위적 분류, 그래서 단일 또는 소수의 눈에 띄는 형질에 의존해서 뭐 린네, 수술수에 기반을 한 분류,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위적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학적의 전반적인 유사성이나 진화 이론 이전에 전체적으로 닮은 거, 이걸 보는 거를 자연적 분류라고 이제 설명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표현형 분류,
페네틱스 이제 표현형 분류가 되죠. 페네틱. 모든 가능한 데이터를 가중치 없이 종합해서 수치적, 통계적 유사정을 측정하는 거. 그 수치적으로 해서 했던 그 분류학 개념이 있었죠. 그 표현형을 하나하나 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마 분류의 하나인 그런 수리 분류학 이런 것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될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통적 분류, 계통학적 분류 파일로제네틱스가 있는데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적인 계통을 반영해서 단계통군을 형성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는 계통적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위적 분류가 표현형 분류 쪽으로, 자연적 분류가 계통학적 분류 쪽으로 이렇게 점점 현대적이고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분류 체계가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계통학의 8가지 궁극적 목표를 여기다 이제 적어 놨습니다. 이거 뭐 식물 분류나 동물 분류나 같은 개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Aims of Systematics에서 계통학 8가지 목표인데, 식별 및 소통,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인벤토리화 시키는 지구의 식물상을 목록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진화 과정을 탐지하고 싶어 합니다. 유전체, 유전자 개념들을 막 도입해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계통 체계를 확립하려고 그래요. 파일로제네틱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는 신터시스, 그 다음에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게 요즘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더 앞으로 나가면 빅데이터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리트리버, 그래서 정보의 저장과 검색,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뉴 컨셉, 이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존 정보, 생물이 이제 그 멸종 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보존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8가지로 나눠서 계통학의 8가지 목표라고, 이제 궁극적 목표라고 얘기했고, 밑에 보시면 알지만 계통학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기는 거 뭐 이런 게 계통학이 아니라 생물 전반의 기반 도구이다. 마치 생물학은 분류학에서 시작해서 분류학에서 끝난다, 심슨이 했던 이야기,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하는 정보의 종합이나 그 다음에 계통체계 확립받고 할 때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쓰게 되면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정보 종류도 달라지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같이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류학의 성숙도 모델, 그래서 4가지 발전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랬는데, 1단계는 개척 단계, 2단계는 통합, 그 다음에 3단계는 생물 계통학적 단계, 4단계는 백과사전적 단계. 그래서 4가지로 이제 나눠 놓았죠. 그래서 첫 번째 개척 단계는 탐험하고 채집하고 기본 명명하고 인벤토리, 그래서 열대지역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식물을 찾아서 이렇게 개척해서 직접적으로 채집 나가는 이렇게 탐험하는 거랑 같이 섞여 있는 요걸 개척 단계라 그러고, 거기서 모아온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는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도 통합 단계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나, 그래서 식물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거기서 기준이 되는 표본들을 연구하는 통합 단계가 있고요. 3단계는 생물 계통학적 단계, 그래서 바이오 시스테마틱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포학, 유전학, 생태학, 변이 정보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생물 계통학적 단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유럽 쪽에서 매우 발전했던 그런 형태의 학문 형태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백과사전적 단계, 그래서 분자생물학적, 수치적 통합 분석을 완료해서 거대한 데이터 뱅크까지 만들어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해서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식물분류학 수준은 지리적, 경제적 자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 단계가 국가별로 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끝없는 종합, 그래서 아까 the unending synthesis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현장 표본에서 현미경, 세포학, DNA 시퀀싱, 컴퓨터 알고리즘, 그래서 분류학에서 시작해서 분류학으로 끝난다라고 했던 그 개념과 함께해서 끝없이 해서 모든 데이터를 점점 새로운 데이터도 다 포함해서 계속 만들어서 종합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통학이라는 말은 결코 정체된 그 생물의 이름 붙이기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가설을 수정하고 분류 체계를 재편하는 역동적인 종합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 명명법이 이제 동물 명명법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는 보편적 이름의 법칙. AI가 이렇게 이쁘게 좀 제목을 좀 뽑아줬어요. ICBM 체계부터 파일럿 코드까지 식물 분류학의 핵심 요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보편적 학명, 그래서 아까 속명 지너스네임의 종소명 사이너스라고 해서 린네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뭐 동물분류학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마다 언어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쏘가리, 퉁가이 뭐 기억나실 겁니다. 빠가사리 뭐 그죠. 일반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과 언어마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냥 그 이름으로 하게 되면 식물 간의 진화적 유형 관계, 지너스 패밀리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화에서 학명을 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언어는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사업, 데드랭귀지라고 이야기했죠. 더 이상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뭐 새로운 언어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로마자 알파벳 기반의 가장 정확한 소통 도구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라틴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라틴어화하거나 라틴어를 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BN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CGN하고 완전 독립적으로 적용돼서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동물명명법이나 세균명명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완전히 분리돼서 되어 왔고요. 타임 메소드, 그래서 이름을 적용할 때 반드시 물리적인 기준 표본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타임 메소드 아까 홀로타입하고 계속 비교하는 얘기 했죠. 그다음 우선권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판된 이름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얘기했고, 유일성, 특정 범위와 계급을 가진 식물군은 오직 단 하나의 전명만 가진다. 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름이 있으면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되고, 그걸 그 기준을 어떻게 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선권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명을 적을 때 라틴어 취급해서 라틴어를 쓰거나 라틴어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원과 무관하게 모든 학명은 라틴어로 취급되는 건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한 옛날 거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우선권하고도 관계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급 구조는 뭐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종속 과목 강문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비전, 클래스, 오더, 패밀리, 지너스, 스피시즈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했는데 일단은 그 문은 파이타, 강은 옵시다, 목은 알레스, 관은 아세아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그놀리 오파이타, 마그놀리 옵시다. 그 다음에 목은 로잘레스, 그 다음에 로자세아에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읽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통적인 과명은 8대 예외 그랬는데 특정 과 예외적 전통 이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썼던 거를 이렇게 습관, 관습을 존중해서 특정 과의 예외적인 전통 이름을 허용하기도 하고, 근데 8개 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쪽으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더 좁고 명확한 특징으로 수렴되는 이야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종 쪽으로 내려올수록 전문가도 어렵다 했던 말 똑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분류학 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다른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저기서 파일럼 그랬는데 디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개 밑에 아개가 있고 문 밑에 서브 디비전이 있고 강은 클래스, 서브 클래스, 슈퍼오더, 서브 오더를 오더 사이에 패밀리 밑에 서브 패밀리 그 다음에 트라이브 족 기억하시죠? 이 밑에 서브 트라이브가 또 있습니다. 지너스 밑에 서브 지너스가 있고 그 밑에 섹션, 서브 섹션, 시리즈, 서브 시리즈 그 밑에 이제 스피시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서브 스피시즈, 버라이어티, 서브 버라이어티, 폼, 서브 폼, 컬티바 그래서 컬티베이션, 재배종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명 예시죠. 트라고 포곤 그 다음에 카슈미리아누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대로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명자는 G 사인 실제로 지금 여러분 설명드리고 있는 그 교과서를 저술한 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신종으로 발표한 이 종을 예로 이제 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속명은 항상 대문자, 그다음에 명사 취급하고 인명, 지명, 식물 주요 특성에서 유래하는 속이름을 적게 되겠고요. 스페시픽 에피텟 종소명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똑같죠. 형용사 역할하고 속명의 성별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명명자는 창명을 최초로 유효하게 출판한 학자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룰 자체는 인쇄할 때 속명과 종소명은 이탈릭체로 표기하고 명명자는 정자차 표기한다. 이건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예시를 들어놨죠. 공동명명에 also A and B면은 델피니움 비스코썸 그다음에 훅 F 하고 at 탐슨 그래서 후크와 탐슨 두 명의 학자가 새로운 종을 공동으로 명명했구나. 공동명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저자 표기를 할 때 오리지널 어서에 뉴 어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이노돈 닥틸론 그래서 이제 PERS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린네가 지은 이름을 펄순이라고 하시는 분이 다른 속이나 계급으로 변경을 한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저렇게 원저자 표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L 점 이렇게 찍었죠. 린네가 지었던 건데 그걸 나중에 다른 속이나 계급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가로를 쳐서 원저자 표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낸 어서가 퍼블리싱 어서로 이제 아이디어만 냈던 저자가 퍼블리싱 어서로 이제 넘기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세라서스 코르누타 그래서 월 EX 로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월리츠가 이름을 제안해서 했는데 요건을 잘 못 갖췄어요. 이후에 로일이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유효 출판을 완성을 해서 이 학명이 좀 찝찝하고 요건을 못 갖춘 상태인데 유효 출판을 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여기서 EX 로일 이렇게 해서 이제 월이 맨 처음에 이름을 제안을 했는데 못 맞춘 거고 제대로 완성될 때는 EX 로일 그래가지고 출판을 완성했을 때 저렇게 표현한다.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죠. amend 그래서 이제 특징 수정 이렇게 했는데 also A edited by also B 그러면 파일란토스 린 emend mull 그래서 기존 표본의 변경이 없이 후대 학자가 식물의 특징이나 범위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amend라고 붙여주고 뮬러시겠죠. 뮬러 이름이 들어가는 그래서 후대 학자가 범위를 수정하면 amend라고 쓰고 이렇게 표기한다. 그래서 새로운 종을 발견하게 되면 원저자가 하나의 표본을 명시어로 지정했느냐
yes 그러면 홀로 타입으로 가고 no 그러면 신 타입 일괄 기준 표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지정 없이 여러 표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정 기준 표본이 돼서 홀로 타입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기준 단하의 원본이 되면 홀로 타입이 유실되었냐 파손되었냐를 찾아봐야 되고, 유실되었다 그러면 원자료가 있나 없나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렉토 타입 선정 기준 표본, 그래서 후대학자가 원자료 중 하나를 새로운 기준으로 형성하게 되면 이제 선정 기준 표본이 되고, 이것들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네오 타입, 그래서 신기준 표본, 그래서 원본 소실이 되었을 때 새롭게 채집해서 지정한 기준을 우리는 네오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피 타입이 있습니다. 에피 타입 보존 기준 표본인데, 기존 표본이 너무 낡아서 식별이 불가능할 때 추가로 지정하는 명확한 참고 표본, 그래서 날개가 찢어졌거나 문제가 있는 표본이 있는데 같은 생물을 기준을 갖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서 추가로 지정해서 명확하게 참고 원원을 표기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수준인데 옛날 책으로 보게 되면 A, B, C, D라는 같은 종의 식물을 함께 채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감에 없음이 확인됐어요. 신종 발표를 하려고 하게 되면 A라는 거를 정기준 표본 홀로 타입 만들고, B에서 있는 동기준 아이소 타입이 되고, 그래서 5개 같은 종이니까 이것들을 5개를 놓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A 자체는 홀로 타입을 하고 B에서 E는 아이소 타입을 하고, 기재를 할 때 A부터 E까지를 모두 인용을 해서 동값 표본, 기준 표본, 신 타입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가 화재로 망실되면 B부터 E가 있느냐가 굉장히 동기준 표본이 있느냐가 이제 되고, B가 E가 안전하면 B를 선정 기준 표본 렉토 타입으로 이제 예를 들어 B나 E 중에 하나를 잡으면 되고, B에서 E까지가 완전히 한꺼번에 망실이 됐다 그러면 새로 채집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네오 타입이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종 기준 그 표본의 파라 타입, 그래서 FG를 인용해서 비슷한 종이 신종임을 증명하면 FG는 여기서 파라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정을 타입피케이션을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 그 합법적인 이름을 하려면 명확한 형태, 포뮬레이션, 신종 SPNOV, 신조합 COMB-NOV 이런 것 등 이름의 성격과 의도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틴어 기재를 해야죠. 그래서 1935년 이후에 발표된 모든 신종은 반드시 라틴어 로 특징, 다이거노시스한 서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표본 지정 타입피케이션 그렇게 하겠는데, 홀로 타입 표본을 지정하고 보관된 허바리움의 위치를 명시를 해주면 기준 표본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효력 있는 출판, effective publication, 그래서 대중이나 공공이 접근 가능한 인쇄물 형태로 배부하는 논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논문을 쓰면은 효력 있는 출판이 되면은 그 학명을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단순한 그 학회 구두 발표나 카탈로그만 살짝 만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합법적인 이름으로 통과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린네의 스피시즈 플란타룸 이렇게 해서 우선권 원칙이 이제 이어졌는데, 가장 먼저 출판된 이름이 정명 코렉트 네임이 된다. 그래서 예외사항은 보존명 누미나 콘조 반다라고 이제 보존명도 있는데, 수백 년간 전 세계가 써온 주요 경제생물의 이름이 우선권 원칙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대오라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후대 이름을 영구 보존 승인한 거. 그래서 밀 같은 경우에 트리티쿰 에스티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트리티쿰 하이버넘을 이제 이겼다라고 이제 표현했고, 토마토 같은 경우도 대중적인 인지도로 학명을 보존하는 것을 학자들끼리 이제 보존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명을 할 때
노맨 누덤 이렇게 해서 남영이라고 적었죠. 설명이 없이 이름만 덩그러니 발표되면 즉각 거절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타우토님 동호 반복명. 그래서 말루스 이런 학명들은 속명과 종명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죠. 식물학에서는 즉각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동호 반복하지 마시고 채집을 더하거나 해서 샘플을 채워서 연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터 호모님. 그래서 후일 동호명. 이미 다른 식물이 쓰인 이름을 나중에 똑같이 쓴 경우 나중에 사용한 이름은 무조건 거절이 되겠죠. 선취권이니까. 그 다음에 노맨 슈퍼플럼 잉여명인데 이미 사용 가능한 유효한 원명이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새로 만든 이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정명은 로지티메이트 코렉트 네임. 그래서 최종 정명을 붙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잡종과 재배식물이 있습니다. 교잡종은 ICBN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교잡을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규칙은 종간 속간 교잡 시 덧셈 기호처럼 X 기호를 이름에 삽입해서 특수접사는 또 노토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종간 유전자는 아그로스티스, 폴리포건 이런 거에서 섞어서 쓸 수 있고, 속간 트리티코세켈 그래서 밀과 호밀의 융합 속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잡종에 대한 얘기고, 재배식물은 cultivate plants 이렇게 얘기했죠. ICNCP 원예 농업적 개량 개체를 재배식물 할 때는 관할이 ICNCP에서 한다. 규칙은 이태릭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 표기하고 이름 앞에 CV를 붙이거나 헛다운표를 이렇게 땡글해서 붙이는 그런 걸 이제 하고 있고요. 로사 플로리분다의 CV 블레싱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표기는 로사 플로리분다 블레싱즈라고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V는 컬티베이트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 교학 ICBN 린네 시스템과 미래 교학은 파일럿 코드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제 파일럿 코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근본 철학은 그 ICBN과 린네 시스템에 의해서 분류 계급 랭크 베이스드 중심의 구조적 배출을 근본 철학으로 가지고 있고, 미래 교학 같은 경우에 진화 계통 발생 중심으로 해서 계급 무용론. 계급은 좀 무용 필요 없다, 용도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래 교학에서는 계통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명명 기준은 모식 표본이라는 단일 물리적 실체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공동조성과 진화적 분기군 클레이드의 분기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게 타이피케이션 명명 기준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ICBN의 단점은 분류구나 위치나 계급이 상향 하향될 때마다 이름의 어미를 계속 바꿔야 되니까 혼란이 발생하는데, 미래교학 같은 경우에는 진화적 관계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에 이름이 안정적이죠. 등록제 의무화로 동음 이의어를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형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명명법은 단순한 이름표 붙이기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 다양성을 기록하는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글로벌 정보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파운데이션 쪽에 보시면 린네 이명법과 모식 체계는 혼돈의 자연의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의 기준점을 제공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에 했네. 그 다음에 라이거 그 엄격한 우선권과 거절 필터 리젝션은 250년 넘게 학문의 무결성을 지켜온 정보 정제 기술을 이제 라이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에볼루션이죠. 형태학적 아카이브를 넘어서 분자생물학과 계통진화 데이터를 통합하면서 명명법은 자연의 족보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바스큘라 네임, 린네 바이노미알 노멘클라우처, 모리큘라 파일로젠의 개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 분류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의 다양성을 체계화하는 분류군 범주로 계급에 의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식물을 분류한다는 게 무엇이냐? 여기 클래시피 개념을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유사성에 따른 그룹화, 이 진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무작위의 식물 개체들을 형태적 계통적 유사성에 따라 분류군으로 묶는 과정을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그런데 유사성에 따라 그룹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 조립, 그래서 가장 포괄성이 적은 하위 그룹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상위 그룹으로 차곡차곡 이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기죠. 그 다음 핵심 요약으로서 계층 분류는 식물의 엄청난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계층적 분류를 해놓으면 식물의 엄청난 다양성을 이해하고 문헌에 기록할 때 이렇게 고안되어 있는 필수적인 정보 저장 및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동물계부터 시작해서 식물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더 좁아지면서 필수적인 정보가 저장되고 검색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식물 분류학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학의 서랍장, 분류군, 범주, 계급의 차이인데 카테고리, 랭크, 텍선, 이 세 가지가 용어가 좀 살짝 다른 거죠. 범주는 서랍장의 빈선반, 생물학적 실체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추상적 개념, 속이나 과,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그것들 샘플을 싹 다 모아와서 선반을 나눠서 칸막이를 둬서 위아래 범주를 구분짓는 이런 것들을 랭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류군 텍소는 선반에 담기는 실제 내용물,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제나 식물 개체들의 묶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이야기를 했고, 장미는 속이라는 빈선반 위에 놓이는 실제 식물들의 묶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주, 계급, 분류군을 식물 분류학에서는 좀 달리 설명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시각화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속과목 관문계니까는 상자 속 상자 개념, 박스인 박스 개념이 있고, 수지도 그래서 덴드로그램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화적 분기점 분류군간의 계통학적 거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모델이 그 수지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 속 상자는 포괄성, inclusiveness, 그래서 inclusiveness,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자 안에 하위 범주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포함되는지 직관적으로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스피시즈를 같은 스피시즈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너스가 같은 속이니까 호모사피엔스에서 예를 들면 호모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지도는 관계성을 강조해서 진화적 분기점과 분류구간의 계통거리를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이 두 가지 모델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분류 체계를 서로 다른 시각적 렌즈로 보여주게 되는 도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층 시스템의 5가지 핵심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질의 승계, 하위 계층의 공통으로 공유하는 형질이 곧 상위 계층의 특징이 될 수밖에는 없죠. 몇 개의 종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형질 자체가 있으면 그것이 상위 계층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계층이 높아질수록 공통 형질 숫자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비 오류주의, 상위 범주는 단순히 하위 범주들을 물리적 합이 아닌 관은 속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분류군은 여러 상위 분류군에 속할 수는 있는데 단 하나의 범주 계급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범주일수록 더 넓고 포괄적인 그룹을 포함하게 되는 상향식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식물은 추상적인 범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그룹, 텍선으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외종, 종의 개념이죠. 찰스 다윈조차 완벽하게 정의하기 어려웠던 종은 식물 분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토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 실제성, 명명법의 단순성, 그 다음에 직접적 연관성. 그래서 학명을 지을 때 이 종 자체가 분류의 기본 단위면서 실질적인 토대라고 했기 때문에 영문만 글씨만 좀 이렇게 바꿔서 실제성, 단순성, 연관성으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의 실제성은 상위 계급을 참조하지 않고 식물을 식별하고 묘사할 수 있는 거고, 명명법을 단순화라는 얘기는 바이노미얼 그 이명법 자체가 완벽해서 종 이하의 복잡한 이름, 인프라스펙티브 네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거 이제 종의 개념이고, 스피시즈 분류가 기본 단위라는 얘기고, 직접적 연관성은 추상적 그룹이 아닌 자연계 살아 숨쉬는 개체군과 직접적으로 1대1 대응하는 단위, 이걸 이제 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을 정의하는 세 가지 주요 관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자생물학적 그 종의 개념을 빼고 형태, 생물, 진화적 종의 개념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형태학적은 전체적인 형태 유사성과 그들의 불연속성, 동물부력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개체군간의 생적 격리, 이게 생물학적 종의 개념. 진화적 종의 개념은 독자적인 생태계 진화적 역할을 유지하는 혈통을 진화적 개념이라 한다.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점은 형태학적 종은 직관적이고 실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학적 간격이 유지된다 이러면 단절을 시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생물학적 종에는 단순한 유전자 교환 여부라는 명확한 생물학적 종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고, 진화적 종의 개념은 교잡이 발생해도 독자성이 유지되면 종으로 인정하고 무성 생식까지 포괄하는 이런 걸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형태학적 개념은 임의적 기준이 개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임의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 종의 개념 얘기할 적에 나왔던 임의적 기준이 여기서는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었죠? 임의적 기준 말고 그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생물학적 종의 개념은 무성 생식 식물에 적용 불가하고 식물계의 흔한 빈번한 교잡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진화적 종의 개념은 먼 과거 역사 진화 이런 걸 증명하기 확인이 어렵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종의 미세 조정. 그래서 종 이하의 계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종, 종 밑에가 아종이죠. 종 내에서 지리적 생태적으로 명확히 분리된 뚜렷한 개체군을 아종이라고 그러고, 버라이티, 변종, 버레아타스에서 형태적으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분포 지역이 서로 겹칠 수 있는 그런 개체군을 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품종은 꽃의 색깔이나 털의 유무 등 단일 형질 수준에서 미미하고 지역적인 변이를 갖고 있는 품종이라고 이제 그 종의 미세 조정으로 종 이하의 계급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접하게 연관된 종들의 집합이 이제 속이 되겠죠. 속은 아주 오래된 분류 개념으로 단일종으로만 이루어진 단형종으로부터 수백 종을 거느린 거대 속까지 규모가 다양하고, 진화적인 지향점으로 볼 때 그 지향점을 갖고 있는데, 현재 개통학에서 이상적인 속은 반드시 공통조상에서 유리한 단계통군 모노파일레틱 그룹이어야 된다. 그래서 형태학적, 식물지리학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의 저자가 속의 경계를 설정할 때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그룹이 분포한 전체 범위를 연구해야 된다. 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형질이 다른 지역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로 올라가게 되면
콩과 십자과, 벽과처럼 전문가뿐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그 수백 년간 직관적으로 인식되어 온 거시적인 자연그룹이 이제 패밀리 과였죠. 그래서 과는 분류적인 안정성, 스테빌리티, 속에 비해서 내부적으로 변이가 크더라도 현대 분류학자들은 명명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넓게 정의된 과 개념을 선호를 하고 있고, 장미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 형태적 차이가 큼에도 역사적 개통적 연결성을 인정받아서 하나의 큰 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꿀풀과 마편촉과 이런 것들은 식물학적 연소성이 있어도 오랜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분리해서 유지되기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 위기를 통한 다양성의 통합, 그래서 정교한 정보건축 이렇게 표현해서 카테고리라는 빈선발 위에 자연적인 실체, 텍손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지적인 작업이라고 표현했고, 실제적인 추상으로서의 확장, 그래서 종이라는 명확하고 살아있는 실제에서 출발해서 속과라는 개념적 테두리를 통해 진화의 역사와 형태적 유사성을 담아내는 것. 이게 체계적 위계를 통한 다양성의 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계층 시스템은 단순하게 이름표를 나열한 게 아닌 진화적 관계 설명하고 미래 패턴을 예측하게 하는 생물학의 강력한 나침판이다. 그래서 분류학, 개통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물 동종의 프로세스, 이제 현장 채집부터 DNA 바코딩까지 미지의 식물을 규명하는 완벽한 가이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식물 동종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했던 미지의 식물 표본에서 특징을 비교하고 전문가가 확인되고 문헌 검토를 통해서 학명을 이제 이렇게 해서 채집을까지 표현하게 돼서 이제 미지의 식물 표본을 하고 해서 나무상의 위치를 확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해서 정확한 학명 및 진화적 위치를 확정하는 것을 식물 동종 아이덴티케이션을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채집을 하고 식물학자들은 이제 도구를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현장 채집의 범위, 그래서 단기 탐사, 그래서 컬렉션 트립, 그래서 학생 교육 및 단기 채집을 가는 걸 이야기하고, 심층 연구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수년간 계속 반복해서 방문하게 되면 생물상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 원정 익스피디션, 그러면 오지 동물상의 전반적인 장기 탐사, 이렇게 해서 이제 컬렉션 트립, 익스플로레이션, 그 다음에 익스피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식물학자 도구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모종삽부터 시작해서 가위, 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곡괭이 비슷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가지고 다니게 되고, 식물 압착기에서 플랜트 프레스, 그래서 골판지와 유산지의 교차 구조 그랬는데, 골판지하고 유산지를 교차로 하면서 맨 이렇게 위와 맨 아래에 해놓고서 끈으로 이제 묶어놨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꽉 눌러놔서 압착을 해서 식물 표본을 만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물 표본 만들 때 가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완벽한 단면을 절단해서 작업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표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다란 종이 위에 한 번 꺾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두 번 꺾어서 넣을 수도 있고 세 번 꺾어서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잎과 꽃이 방향이 모든 꺾임 끝에서 반드시 위를 향해야만 한다. 그래서 잎과 꽃이 위쪽을 향하도록 한 번을 꺾든 두 번을 꺾든 세 번 꺾든 해줘야 되고, 탄성이 이제 강한 벽과식물 같은 경우에는 끝을 단단히 고정하는 슬릿 형태 종이 카드 요렇게 쓰는 거죠. 이걸 써서 플렉소스탓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쓰고 있고, 수생식물 같은 경우는 물에 담긴 트레이에 종이를 띄워서 식물을 고정하는 플로팅 방식을 써서 표본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식물 표본관에 가게 되면 이제 표본 이름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죠. 안전한 저장소가 되겠고, 표본의 연구 보존 및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식물 표본관을 만들어 놓는데, 증거 표본,
연구 결과 검증용 데이터 보존, 그 다음에 지리적 분포, 그래서 서식지 및 생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비교 동종에서 미제 표본의 대조 확인을 지원하기도 하고, 교육에 써먹기도 하죠. 학자 및 학생의 연구 거점, 그 다음에 기준 표본을 보관하는 동물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딱지 같은 걸 붙여준다니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헌 편찬, 플로라스, 모노그래프, 그래서 식물 편찬의 기초 데이터, 이거를 식물 표본관의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표본 시트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표본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식물 표본을 형태 방향이 온전하게 관찰되도록 건조 및 고정하고, 주석 라벨, 그래서 라벨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 봉투에서 떨어지고 쉬운 이제 씨앗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 좀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라벨에는 학명, 채집지, 채집자, 날짜, 필수적인 현장 기록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표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모양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심층 냉동에서 디프리징 하는 경우가 있고, 무산소 처리, 그 다음에 페로몬 트랩 이런 걸 써서 해충이 접근하지 않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간에 이제 가장 큰 위협이 해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하 밀봉 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밀봉 냉동 상온에서 잔여 부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2차 재냉동에서 완전 박멸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특수하게 산소 차단하는 봉투를 둬서 표본 밀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산소 흡수제를 투입해서 해충을 질식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곤충의 교미 통신물질 페로몬 같은 걸 활용해서 특정 해충을 구석으로 유인해서 사전 차단하는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상온 다시 이제 오타를 잠깐 수정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학 문헌의 스펙트럼 그랬는데, 심층 진화 분석이고 동종 및 검색 중심, 그 다음에 특정한 지역 중심과 전세계 포괄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재검토 논문, 리비전하는 논문은 기존의 특정 분류를 요약하고 최신 데이터로 수정하는 문헌을 재검토 문헌이라고 그러고, 분류 군지, 그래서 특정 관화 속에 대한 전 세계적인 종합적인 진화론적 심층 분석, 이런 이제 모노그래프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넓어지는 개념이죠. 식물지, 그래서 플로라, 그래서 특정 지역 내 식물상 전체를 기록한 기초 문헌인데, 매뉴얼 그러면 이제 검색표 중심의 실용적인 문헌으로서 야외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걸 이제 매뉴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동종 및 검색 중심이라면 심층 진화 분석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이쪽을 분류군이나 계통 분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로컬에 글로벌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학 문헌을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죠. 개검토 논문, 분류군지, 식물지, 편남,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생물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은 단일 접근 검색표, 그래서 시작해서 동종 완료 이렇게 가는 이게 개념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고요. 다중적인 접근 검색법으로 입의 형태, 꼬대, 핵상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병렬적인 속성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관찰 가능한 특징부터 순서 제약 없이 다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데, 단점은 파편화된 불안정한 표본 동종의 그 매우 강력함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뭐 사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또 왜 이렇게 단점이 되냐면, 파편화돼서 불안정한 표본인데 오인돼서 이렇게 잘못 동정할 수 있죠. 그래서 미지의 식물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에 다중 접근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표본일 때 잘못 동정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검색표의 설계 구조로 해서 들여쓰기형, 가로형 해서 이렇게 1A, 1B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고, 지난번에 보신 것과 같이 인터넷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갈 적에는 동물 쪽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어쨌든 아이덴티티 키 방식과 브라켓 키 해가지고 식물 분류에서는 이렇게 좀 검색표를 쓰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중조건화상 물리적 필터링을 했는데 천공 카드 형식으로 식별된 식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미리 이렇게 필터링해서 작업할 수 있고 천공 자리를 넣어서 물리적으로 이제 카드를 집어넣어서 필터링 할 수 있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그 그리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필터링하는 이런 방식도 최근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인터랙티브 동정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류하기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DNA 바코딩을 이용해서 엽록체 유전자인 RBCL, MATK 그 다음에 이런 유전자들 한 4가지 종류가 더 알려져 있는데 이 4가지 유전자를 통합해서 DNA 바코딩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적 유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CBOL 그래서 저쪽에서는 저기서 또 다른 방식으로 동물 쪽은 쓰고 있지만 컨소시엄 포 더 바코드 오브 라이프 그래서 그쪽에선 볼드 뭐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식물 동종 시스템 자체는 아날로그 방식인 현장 채집에서 압착 표본 방식에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모폴로지컬리 인쇄된 형태학적 검색표와 문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기반 다중 접근 알고리즘 단점 장점 아까 얘기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분자적 유전자 기반 분자 동종까지 가는 이렇게 계속 시스템이 진화되고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반 그래서 코어 파운데이션이었는데 동종의 도구는 아날로그에서 분자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의 기반은 여전히 현장에서 수집되고 큐레이션된 잘 보존된 물리적 힘을 표본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본에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채집된 샘플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 이제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천연물에 대한 얘기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대상생물 선정하고 표준화하고 그것들을 원료 생산을 표준화하고 원제품 생산 보급하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원재료에서 가공하고 효능 평가하고 안전성 평가하고 해서 경계식이라든가 만들고 이것이 약효까지 만들어서 식약처 안전처 승인이 나면 천연물 의약품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고 이 발전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상승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식물 주제로 해서 천연물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결국에는 이렇게 부가가치가 점점 상승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원료로서 식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천연물 의약품이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추사되고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제4차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 계획에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전에도 설명드렸던 적이 있고 국내 천연물 신약 관련 연구개발 국내연합 그래서 여러가지 약품들 이렇게 연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2년도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지금 잘 좋은 약이 나온 적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후로는 천연물 신약이 부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로 연구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의약품 개발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요 성분이 여기 보시면은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런 것 뭐 하고초래든가, 그 다음에 뭐 황년, 뭐 이름도 다 어렵지만 뭐 당귀, 이런 애들 거의 다 식물 쪽에 가까운 또는 뭐 기그 이런 것들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식물 자원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충청남도에 허브를 구축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면서 요 구축 내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렸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연물 DB에서부터 재배 표준화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천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건기식, 동물사료,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식물 자원으로부터 활용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우리 순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궁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제품들 막 나왔는데, 보게 되면 식물성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 당연히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신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기 위해서 지금 그 AI 이용해서 데이터를 싹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최근 데이터만 가지고 제가 이제 주요한 보고서라 같은 거 다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토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봤는데, 그린바이오 산업과 식물자원 다각적 활용, 그래서 어디다 활용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의약품 및 항바이러스 제제, 건강식품 및 추출물, 굉장히 높은, 그 다음에 천연 화장품, 그 다음에 산업용 식물 바이오매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해서 이 식물 자원이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야기 했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유효 성분들, 전통 약물, 이런 것들이 생명과학 기술 결합을 통해서 제약, 건강기능식품,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등등으로 막 활용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보존, 나그의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 되는데, 의약품 및 백신, 건기식, 산업용 바이오매스, 이렇게 해서 그 카테고리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식물 유래 백신, 그래서 그린 백신 그랬는데, 그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백신 같은 거, 단백질을 만들고는 했는데, 동물 세포나 박테리아를 해서 만들면 이렇게 그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식물체를 이제 활용하면 그게 좀 적은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식물을 키우기가 좋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팬데믹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게 코로나 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약용식물 특허 및 R&D 성장 추이인데, 국내 자생식물을 활용한 효능 검증 및 추출물 제조 특허가 최근에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곧 한번 또 이제 식물 유래 백신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또 나올 거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되고 있고, 식물 유래 백신 R&D 투자도 그래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자체가 바이오 공장으로 해서, 아까 쓰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용어를 쓰지 않는데 바이오 파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 파밍 한번 적어 볼까요? 잠깐 적어 봤습니다. 바이오 파밍. 그래서 식물을 공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전자를 발굴해서 식물체에다가 집어넣어서 스마트팜에서 잘 재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과의 껍질에 아주 그 항체 단백질이 막 나오는, 뭐 아니면은 이파리에서 막 나오는, 그러면 이제 어떤 식물의 이파리만 잔뜩 뽑은 다음에 거기서 단백질을 뽑아내서 바로 써먹는, 뭐 그런 걸 이제 바이오 파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미래 전망은 농업과학기술과 AI가 융합돼서 작물 질병 예측 정확도도 높이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차세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보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식물 활용까지 해서 매우 많은 내용 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식물 분리학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1년을 해도 모자르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생물 계통학, 분류학 1, 2, 3를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기술까지 해서 활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